네, 헌재가 오는 25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10차 변론에선 계엄 절차와 체포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혹시나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어제 주목됐었는데요. 변론 종결을 결정했는데요.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으로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잡혔던 변론만 보더라도 원래 안 잡힐 수도 있는 변론인데 추가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온 건데 사실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회의록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의 부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도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국무회의가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한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차피 끝나가는 김에 좀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변론 기일이 이제 연장이 된 것이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워낙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짚어보자 이렇게 좀 양보하는 셈치고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제 잡혀있는 변론 기일 자체도 연장전 내지는 인저리 타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심사를 했다라고 헌재는 판단을 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단 변론을 종결하는 수순으로 밟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짚어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중순쯤 정도 되면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대통령 심판 대리인 측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감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서버에 대해서.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증인 신청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헌법재판의 구조라는 게 형사재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검사인 그 소추인단이 소추를 해놓고 이 소추 사실을 입증해가는 과정이고 이 입증된 그 입증을 위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거꾸로 마치 대통령이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반증을 내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인용되는 듯한 이런 구조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측면은 형사재판과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그 결심을 한다고 했으니까 결심이 되게 되면 이제 평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내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평결이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각자 결정된 의사를 내면서 이게 이제 몇 대 몇 또는 8대 0, 0대 8 또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인데 아마 그러나 이제 변수는 평의 절차를 거치면서 각자 이견이 이게 보정되지 않는 이견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뭘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평의 과정에서 변론 재개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적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 신청 기각을 하고 나서 다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평의 과정에서의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10차 변론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과 관련해서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면서 답변을 피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덧붙인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절차적 흠결성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헌재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참고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온건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게 국무회의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되 통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조금 물러서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국무위원들 중에 가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한덕수 총리 입장인데도 근데 이 입장에도 보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때 있었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유력한 단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든지 각 국무위원들의 발언 요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점, 또 부서도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이 계엄이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로 쓰일 것이라고 보고 한간에서는
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던데 어찌됐건 간에 계엄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증언을 나오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국무위원들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강행하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도 증언이 되고 있고 국무회의의 절차를 충실하게 갖출 준비라든지 또 그때 가서 뒤늦게라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계엄의 절차적 요건 위배 이것은 중대한 탄핵 사유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앞선 언급과 더불어서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틀 뒤에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또 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는 발언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나절 경고성 계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국무회의 관련된 흠결 문제는 어제 재판관들의 질문 취지를 비춰보면 이것은 흠결 여부는 이제 법조인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재판관이 관심 있는 것은 있었냐 없었냐예요. 과연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를 말해달라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날 국무회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간담회 형식이었다. 간담회라고 생각한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말을 인용해서 통상 국무회의 이후에는 간담회를 하거든요.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3, 3, 5 모여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거였냐 아니면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지 이것이 흠결 여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달라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한덕수 총리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무회의는 있었는데 이것이 흠결이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달랐다. 나는 이것이 실체적 절차적 흠결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한다 였어요. 따라서 국무회의는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 국무회의를 거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그 국무회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럼 이건 약간 다른 문제죠. 그러나 흠결 있는 예를 들면 의정관이 사회를 보는 절차도 없었고 부서를 받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사회자가 없이 공간에 모여서 절차적 형식적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국무회의 취지라는 것이 여러 의견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우려를 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우려 등을 대통령이 듣는 절차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헌법에 국무회의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현상은 있었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하고 다만 여러 다수의 절차적 흠결 등은 비상계엄 선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건 이제 법률적 판단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틀 뒤에 있는 행사에 행사를 위임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여러 국무위원들과 이것은 경고형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반나절 만에 해제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심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심의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국무회의 저런 모양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겠죠. 따라서 그 부분은 내가 어떤 그 행사에 대해서 위임했다고 해서 이틀까지 비상계엄이 연장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정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또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짚기 위해서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느꼈을 책임감과 절박함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어떤 급박한 상황이었냐라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 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증언을 했던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였냐 여기에 대해서도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요건이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양쪽에서 다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적으로 이미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계엄 당시에 선포 당시에 담화를 보면 계엄의 사유로 크게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줄탄핵을 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거 입법 독재 그리고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 크게 네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탄핵이라는 거 이제 그 당시도 자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22번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탄핵에 소추가 된 건 한 10명 정도입니다. 그걸 또 부풀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탄핵 소추가 돼서 일부 업무에 차질이 있을지언정 국정이 마비될 정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삭감 얘기를 하지만 예산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충분히 협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설령 이것도 사실 빈축을 살 행위인데 비상조치가 필요하면 계엄령이 아니라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해봤자 안 될 것이고 승인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비난을 받겠지만 계엄령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었다. 그리고 입법 독재를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입법 독재가 됩니까? 그다음 네 번째,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다.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고 예를 들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며칠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11월에 1심 판결 2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법에 맡기면 될 일이지 본인이 왜 범죄자의 소굴을 소탕하는가. 그리고 진짜 야당이 범죄자의 소굴이면 그거는 대통령 권한 중에 계엄령이 아니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로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저 권한 말고도 다른 권한 써도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다고 판단을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예를 들면 다른 장관들보다는 한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국정을 통할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병폐적 현상 때문에 국정에 받는 지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과 같은 관점으로 국정을 보기 때문에 한 총리의 그 답변은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탄핵부터 말하면 사실 행정부의 인사권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직무정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탄핵 발의가 하게 되면 이 직무가 일단 발의가 아니고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 발의만 하더라도 사실 인사권 행사에 굉장한 제약이 있고 해당 인사가 해당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런 현상이 29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권만 있는 것이지 사실 예산 편성권이 야당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편성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그냥 깎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인사와 예산을 행정부로부터 사실 국회가 가져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안을 보시죠. 법률안도 거의 처분적 법률안을 많이 세웁니다. 직접 행정권 행사와 비슷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거부권 행사로 견제를 간신히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만약에 여당 내의 분열 상황이라면 이거 재의결 절차를 막는 것도 어려워요. 자, 이런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야당이 벌인 여러 가지 입법 행태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것이 어제 한 총리의 얘기였던 것이고 이것이 비상계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여부는 별 문제입니다. 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여지가 뭐냐면 헌법 수호 의지 여부예요. 이것이 왜 했는지, 그래서 왜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전 배경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이런 배경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라고 본인이 여기고 했다. 그러면 위헌 위법이라고 사후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것이 헌법과 국정을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질문들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과는 역시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해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쓴 원본 메모를 직접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신빙성과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 부분은 이제 어제 국회 측에서 오히려 홍장원 씨의 저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결정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저 메모는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잃었고요. 오히려 약간의 홍장원 그 전 차장이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 메모 작성 시간은 다를 수 있죠. 장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내냐 실외냐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없죠.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는지는 저것은 사실 본인의 착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작성했다는 말을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헛갈렸다라고 보는 정도의 그 장소와 시간은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 메모의 버전이 뭐 4개, 5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버전이 저렇게 다른 이유도 사실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 뭐 저 버전을 달리 작성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 부분도 같은 메모지에 거기다 덧대어서 작성할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내가 기억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수첩에다 옮겨 적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명단들이 주어졌다. 나는 정보 수집 권능 기관의 뭐 차장이니까 이건 필요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른 방법으로 저 명단을 기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용지에 계속 덧댑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론에 공개된 박선원 그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명단 이외에 2명이 추가된 명단이 또 있어요. 이런 건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메모 작성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메모에 기재된 인원에 대해서 출처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번 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에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그 신빙성이 지나갔고요. 저 메모 작성 경위 등과 관련돼서는 저는 수사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모와 함께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정원 CCTV 속에 담긴 홍 전 차장의 행적이 홍 전 차장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대통령 측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일부 진술 오류에 대해서 정정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쪽에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초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틀려서 문제인 건지 맞아서 문제인 건지 이것부터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용이 지금 홍장원 메모 아니더라도 방첩사 관계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왔던 체포작전 내용 그리고 방첩사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포 명단의 14명에 대해서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증거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인데 계속 홍장원 메모에만 집중해서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처음에 이게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으면 맞아서 문제다. 왜 맞췄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근데 틀렸다고 얘기를 해봤자 이미 방첩사 쪽에 쌓여있는 증거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 지휘자들이 최성해 총장 공격했던 거하고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보는데 그때 최 총장이 증언한 거 아니었으면 표창장 그런 걸로 기소가 안 됐을 거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증언과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마치 한 사람의 증언을 때리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고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은 이거는 입시비리나 직권남용 수준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의 증언을 집중 공격해서 뭘 뒤집어 엎을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아주 악의적으로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장비를 동원해서 방첩사를 도청했다. 혹은 홍장원 씨가 예를 들어 같이 내란의 일당이었는데 배신하면서 나오면서 메모를 만든 것이다. 혹은 홍장원 씨가 분신사발을 불러내가지고 메모를 썼는데 그게 맞았다. 어떤 것이든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메모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메모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죠. 왜냐하면 저 메모가 갖는 의미는 어제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마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라는 증거로 쓰였던 것입니다. 저게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아마 저런 내용들이 흘러나왔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마치 신빙성 있는 곳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그날 소추 결의가 통과가 돼요. 그다음에 홍장원 씨마저도 모 방송에 나와서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한 것처럼 얘기 또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대통령이 마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처럼 해서 이게 급물살을 탄 것이지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저 메모가 신빙성 있는 데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다음 메모에 적힌 인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디서 들었는지를 다 검증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검거 요청이라는 그 문구를 본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익재판관이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취지로 썼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냥 검거 지원을 요청한 것인데 검거 요청을 썼다 그래요. 이거 본인이 가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저걸로 인해서 이게 위치 추적인지 아니면 확인인지 검거 요청인지 검거 지원 요청인지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 뽑아서 저렇게 작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고 저게 있는 명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해서 저게 팩트로 굳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남은 재판 절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었고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서에 서명하고 날인을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병 중인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당시에 조금 선망 증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좀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어제 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지호 청장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증인이죠.
그리고 자꾸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 몇 명한테만 시비를 거는 것이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모습인데 사실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는 조지호 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그 지시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지호 청장이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보다는 일단 이제 본인의 형사재판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주로 거부권을 그 답변을 거부를 한 것이고 그런 것에서 이제 뭐 조지호 청장도 딱히 윤 대통령한테 길을 틔워준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뭐 선망 증세라든지 이런 이제 신체적인 문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뭐 진술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되풀이되는 수법인 게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술 먹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뻔히 보이는 좀 공격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또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과 이런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마지막 증인 조 청장과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조 청장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소 사실을 조 청장이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했던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진정 성립을 인정한 거죠. 나는 그때 자세히 내가 진술한 대로 다 기재된 걸 보고 날인한 거다라고 어찌 보면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것이지 본인 공소사실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의 그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답변을 안 한 것 같고 다만 대통령 심판인 대리인 측에서 한 선망 증세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에요. 저런 거 하면 원래 안 됩니다. 그냥 그 당시에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몰라도 그것을 어떤 특정 그 정신 상태를 의논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저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지호 청장이 이제 그 검찰 수사기관에서 진술 조서에 기재된 피신 조서에 기재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객관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신빙성 여부를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상황이 처음에 안가에 가서 명을 받을 때는 조지호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 등에 따르더라도 뭔가 구체적인 명을 받지는 않아요.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4일날 00시 뭐 36분부터 30분 사이에 6번의 절을 받는다. 이례적이잖아요. 이미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간 사람 체포해. 이런 명을 받는 것은 객관적 상황과 일단 일치하지 않고 이례적이다. 두 번째는 안가에 같이 갔다가 실제 당시 계엄 상황, 국회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했던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말과도 달라요. 이래서 김봉식 서울청장의 증언과 또는 검찰 피신 조서 등 그다음에 객관적 상황,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피신 조서를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부분을 믿고 어떤 부분 믿을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고 또 하나는 그런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인정이 될 때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께 그런 정도의 전화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 부분은 이제 헌재의 판단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사 출신의 김상민 후보를 당선이 되게 도와주면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경남 창원 의창의 지역구 현역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상민 후보가 당선되게 도와주면 장관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다고 명태균 씨 측에서 주장을 한 건데 당장 여당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허황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상황 봐야겠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영부인하고 나눴다라고 하는 대화는 이제 SNS 전화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뭐 남아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을 더 확인해봐야 되는 것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짜 뉴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아직까지 추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개입을 했다면 사실 본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하는데 이바지를 했다면 사실 그 사람을 빼내는 것도 좀 더 만만한 법입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내 덕 아니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 넣을 테니까 근데 당신을 아예 그냥
정치권에서 컷오프할 건 아니고 뭐 전략 지역이나 다른 데로 공천을 받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밝혀진 거지만 나야 단수 공천을 받으면 좋지라는 김해 지역 공천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관련해서 영부인이 그렇게 얘기한 그런 대화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또 김상민 전 검사를 또 새롭게 공천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종합해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뭐 있었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천 개입 의혹 수사의 필요성 이것은 더욱더 강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면서 추가 폭로와 공격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뭐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소할 거면 지금 해야죠. 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합니까? 그런 고소할 만한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김영선 의원이 마치 뭐 도와주면 장관직을 주겠다. 저 부분은 그 당시 해당 지역구의 정치 상황과 안 맞아요. 제가 아는 한 해당 지역구의 정치 상황은 일단 결선에 두 분이 올라갔잖아요.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 당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컷오프 당할 정도의 지역 세가 없는 분에게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며 장관직을 제안하겠다? 이거 상황에 안 맞다는 거죠. 오히려 1, 2등 분한테 여론조사를 다 거쳐서 컷오프를 결정하잖아요. 물론 사법 리스크도 다 감안하지만 그렇다면 컷오프 대상자에게 도와준들 1, 2등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장관직을 제안해서 결과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겠죠? 저 노력한단 말입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정치 상황을 이었던 것이고 따라 저 부분은 뭐 입증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이념적인 위치나 뭐 지향점을 봤을 때 중도 보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러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스스로 규정할 수 있죠. 본인이 내가 지향하는 바가 중도 보수다. 그런데 걸어온 길과 지금 걷는 길이 중도 보수다라고 하려면 그간에 진보당을 공천을 사실상 줬잖아요. 그 진보당 3석을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이 줬단 말이죠.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봐야죠. 진보당은 사실 일부 평가는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그런 노선을 같이 걷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을 원내 3석씩 진출하게 해놓고 지금 나는 중도 보수다. 그럼 왜 그랬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노란봉투법이 2번 대통령 거부권을 폐기됐는데 또 발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란봉투법 발의한 것은 노란봉투법은 중도 보수를 위한 법령입니까? 라고 그에 대한 평가도 일단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본소득이라는 부분, 중도 보수면 감세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세 정책을 한다는 중도 보수 개념 규정에 따라서는 딱 그렇게 했는데 왜 기본사회는 그대로 두고 기본사회의 재원 충족 마련은 국토보유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세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스스로 개념 규정하는 건 좋지만 이건 뭐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걸 알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걸어온 길과 걷는 길에 대해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중도보수라고 개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균열을 유도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중도층을 향해서 민주당이 공격해 오니까 국민의힘도 중도층을 위해서 뭔가 노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당내 목소리를 키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계신 분들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런 정치공학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국민이 바라보는 본인이 필요한 정책과 언행에 주는 점수로서 중도 보수를 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뭐 정치 공학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중도층을 향한 것이라면 어필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부터 본인이 보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어요. 이번에 왜 유독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 보수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더 보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복지 몇 가지 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상복지 사례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무상복지라는 것도 서구나 세계사적인 과정을 보면 좌파하고 우파가 협동으로 한 거예요. 같이.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수 우파적인 견해도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몇 가지를 가지고 이재명은 진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중도 보수면 감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중도 보수는 오히려 같이 증세를 하는 입장으로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왔거든요.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최근에 입장들을 보면 예전에도 사실 증세는 대기업 증세, 뭐 법인세 증세라든지 이런 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 중에 소리를 질렀던 것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정통적인 진보 노선하고 애초에 이재명 대표 거리가 멀었다. 그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도 그게 진보적 개발이었으면 화천대유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본인의 위치, 본인의 보수라는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본인들 자리가 사라질까 봐 이것도 정치 공학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가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근데 중도를 단순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중도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주장,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상속세 완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10%가 안 됩니다. 그거를 일괄공제한도 5억 원을 8억 원으로 올려서 득을 보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득표 전략이 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클릭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거대 양당 모두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일극화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보수 쪽으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왼쪽이 비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비명계라든지 진보 정당이라든지 이쪽에 숙제로 남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더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구현이 되려면 이건 다당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왼쪽에 들어서는 세력이 있어야 이재명 대표도 오른쪽으로 치고 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다당제 책임 정치 공약 이 부분을 앞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 내에서는 이제 통합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비명계 대표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납니다. 박 전 의원과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박 전 의원이 공천 탈락을 한 이후에 처음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건데 어떤 분위기 좀 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분들과는 사실 척을 지을 건 없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대선까지만 그 통합 행보를 보이게 되면 본인은 이제 그 이후에 정치 행보는 없는 겁니다. 대선에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본인의 정치 일정은 더 이상 쓰여진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명계와 친명계의 이 상호 권력 다툼이 문제인 것이죠.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당대표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놓게 되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부터 해서 다음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누가 휘두르느냐, 공천 대상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정치 일정은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비명계와 친명계이다. 집단 간의 집단.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친명계는 전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데 친명계, 비명계는 상충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사이에서 오고 갈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당내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만약에 친명계가 등을 돌리면 걷잡을 수 없는 거고 비명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될 수 없는 거고. 자, 이런 딜레마적 그 정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많이 만나고 다니시지만 실제 만나고 다니면서 뒤로 보는 모습은 친명계의 반응이다.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고요. 오늘 이제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납니다. 계속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비명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당내 화합, 포용, 통합 이런 것들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 거고 이거는 이제 안 만나는 것보다는 당연히 만나는 것이 훨씬 좋은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고 또 당의 1인자로서 이게 결과를 도출을 해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좀 다독였다.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중에 알리바이를 대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지휘하던 정당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였고 제왕적 총재라고까지 불려졌지만 항상 비주류에 대해서 30~40%의 지분을 보장하는 그럼으로써 제야의 소장파들도 수혈이 되고 전문가 그룹들도 들어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리더십이 당에서 상당히 확고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를 갖고 30~40% 정도는 내줄 수 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만 만나서 다독이는 것, 이것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재편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것들로 구조적인 플랜과 계획과 그다음에 실행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빈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